3단원 사회와 윤리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요, 사회랑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요 밑에 나와 있거든요. 자,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직업관을 구분한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을 이해한다. 이게 뭐냐? 직업관이라는 게 뭐예요? 직업이란 게 뭔지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보는 게 직업관이에요. 그렇다면 정의관이라는 건 정의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쉽죠? 자, 그 다음에 사형제도 있잖아요.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 입장을 볼 건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반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배워볼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국가의 의무, 그다음에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요. 직업관하고 정의관까지 볼 텐데요. 이 3단원 자체가 좀 내용이 많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페이지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직업관이라고 했습니다. 직업관. 직업관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직업 중에서 기업가,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뭘지 이걸 볼 겁니다. 이 두 번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메인은 동양과 서양의 직업관을 보는 겁니다. 자, 직업관 볼게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나 봅시다. 먼저 동양입니다. 동양은 크게 동양의 사상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유, 불, 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유에 해당하는 유교 사상가들의 직업관을 볼 겁니다. 자, 유교 사상의 직업관을 보면요. 첫 번째 공자. 공자는요. 직업이라는 게 뭐냐? 각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거. 그걸 정명이라고 하거든요.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직분에 충실하게 내 이름을 바르게 하는 거. 그걸 공자는 정명이라고 했거든요. 이 정명을 강조합니다. 밑에 보면 정명의 뜻 나와 있어요. 각자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따른 덕성을 갖추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정명의 뜻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사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공자의 사상은 정명사상이다. 이렇게 해요. 이름을 바르게 세우는 거. 내가 내 신분에 맞는 거, 내 지위에 맞는 일을 하는 거, 충실히 하는 거, 이런 거 공자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각자 자기의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위에서 보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분하고 지위에 맞는 거. 임금이라면 임금답게, 신하라면 신하답게, 아버지라면 아버지답게, 자식이라면 자식답게 이렇게 자기 지금 역할에 맞는 거, 자기 지위에 맞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자입니다. 그다음에 맹자는요. 대인의 일,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 그다음에 소인, 작은 사람의 일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대인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인 거죠. 소인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분업을 해야 된다. 직업 간에. 그리고 상호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맹자 사상에서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 무항산, 무항심, 요거 밑줄 쳐줍시다. 무항산, 무항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항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항산, 이게 뭐냐면 고정적인 수입이라고 할게요. 고정적 수입. 그러면 항심도 없대요. 항심은 한마디로 하면 충성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심. 그러니까 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사람이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나라 일에 신경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맹자도 그렇게 본 거예요. 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지 못하면, 일정한 생업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백성들은 이 왕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무항산, 무항심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냐면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 그게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라면 구성원에게 생계의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순자는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예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자, 여기서 예라는 건요. 우리가 예의 범절할 때 그 예긴 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바라듯이 마시고요. 이 예라는 건 그냥 사회 규범이에요. 직업이라는 건 뭐냐? 사회 규범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한 게 그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약용 볼게요. 정약용은 직업은 신분적 질서가 아니다. 사회적 분업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신분과 직능의 구분을 국가가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직능이 뭘까요? 직능은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직무 수행 능력. 두 글자만 따서 직능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순자랑 정약용까지 봤는데요. 26페이지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자랑 정약용은 그냥 빼먹으셔도 돼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중요한 애들은 공자랑 맹자입니다. 이렇게 두 명 꼭 알아둡시다. 공자는 정명사상. 그다음에 맹자는 무황산, 무황심. 꼭 기억해 둡시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서양의 직업관을 봅시다. 서양의 직업관. 플라톤은요, 고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그리고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플아 얘는 세 명을 기억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라톤은요. 앞에서 봤던 공자, 맹자랑 거의 비슷해요. 각자 타고난 이 소질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그다음에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덕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교육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역할이라는 건요. 플라톤은 이제 계급이 있다고 봐요. 계급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계급에 따라서 이 천성에 맞는 역할, 그다음에 덕이 있어요. 역할과 덕.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 질서가 국가의 정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라톤이 말한 계급에는요, 3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 그냥 들어만 두세요. 플라톤은 계급을 몇 개로 나눴냐면 계급을 3개로 나눴어요. 어떤 계급이 있냐면 통치자, 그 다음에 수호자, 수호자라고도 하고 방위자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생산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각각의 계급에 따라서 덕도 달라요. 덕. 통치자 계층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수호자 계층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생산자 계층은요, 절제의 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계급의 이 덕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플라톤은 역할을 교환한다? 이런 얘기 안 좋아해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공자도 역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타고난 것에 따라서 각자 역할 이미 분담했으니까 그 역할만 해야 되지 역할을 교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누구랑 입장이 같다고 봐주시면 되냐면 공자랑 입장이 비슷하다. 요 는에다가 좀 이렇게 2개 붙은 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공자하고 의견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세 그리스도교 볼게요. 그리스도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가 크리스트교죠? 기독교, 중세 기독교.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구절에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게으른 자여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가서 일하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요, 크리스트교에서는요, 노동이라는 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벌로
아담은 노동을 해서 피땀을 흘려서 자식들을 먹고 살려야 돼. 먹여 살려야 돼요. 자식과 아내를. 그다음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거, 일하는 것은 원죄에 대한 벌로서 원죄라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벌이에요, 벌. 그래서 신이 준 거다. 노동이라는 건 신이 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씻는 마음에서 노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칼뱅 봅시다. 칼뱅.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한 명 뽑으라면 칼뱅이에요. 칼뱅 별표 3개. 칼뱅은요. 직업이라는 게 뭐냐? 직업은 신이 부르신 거야.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명할 때 이 소가 뭐냐면요. 불을 쏘거든요. 불을 쏘. 그러니까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어요. 즉 뭐냐면 직업이라는 건 뭐냐? 신이 나한테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신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신한테 예정되어 있어. 그럼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적 성공을 통해서 나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면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일을 해서 그래서 직업에서 성공하는 거, 그게 구원의 징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뱅의 이 직업관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직업, 이거 지울게요. 직업 소명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업 소명설. 직업이라는 거 뭐냐? 소명이다. 신이 부르신 거다. 직업이라는 건 또 뭐예요? 인간의 구원 여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적 성공이라는 거 좋은 거죠. 왜? 이게 곧 구원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이 칼뱅의 사상을 이어서요. 베버는 이 칼뱅의 사상을 발전시키는데요. 이 칼뱅의 예정설, 이 신에 의해 구원 여부가 결정되어 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설이라고 해요. 예정설. 예정설. 칼뱅의 예정설. 그 다음에 이 직업소명설. 요게 두 개가 합쳐서 청교도의 직업윤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교도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도 있거든요. 성공회 대학교 아세요? 성공회 대학교? 이 성공회가 기독교 일파 중에 하나예요. 이 성공회를 믿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교도의 직업윤리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칼뱅의 예정설, 직업 소명설이 이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직업적 성공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이 현세에서 직업적 성공을 하는 게 곧 구원의 징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면 청교도의 금욕주의적 생활태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교도의 금욕주의적 생활태도가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밑줄 안 치셔도 돼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성공회라는 건 기존에 있던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기독교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안 적어줘도 되고 그냥 제가 흐름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독교. 근데 기독교가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가 천주교고 하나가 크리스트교. 그리고 요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파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교도가 되는 겁니다. 청교도, 성공회. 근데 이 청교도는 왜 나왔냐면 이 기존에 있었던 천주교의 그런 타락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천주교의 이 신부들이 어땠냐면요. 신부인데 애기도 있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는 뭘 강조하냐면, 우리는 금욕해야 돼. 금욕이 뭐냐면, 욕구를 금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욕구를 금지해야 돼. 우린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버는 이런 참는 태도, 욕구를 금하는 이런 청교도의 금욕주의적 생활 태도가 곧 자본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먹는 거 싫어하죠? 왜일까요?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청교도의 이 금욕주의적 태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에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버는 이 칼뱅의 직업설명서, 그 다음에 예정서를 자본주의 발전과 연결시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마르크스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인간의 노동은 뭐예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란 건 되게 좋은 거죠, 마르크스한테. 그런데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노동을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분업해서 일을 해요. 그쵸? 공장에 가도 너는 포장만 해, 너는 뭐 재단만 해, 너는 분리만 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할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업화된 노동은요, 인간을 기계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각 기계 부품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업화된 노동은요, 결국에 뭘 발생시키냐면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 소외라는 건 뭘까요? 앞에서 봤지만 마르크스에게 노동은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은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노동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노동이라는 게 인간을 지배하고 종속시키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소외라고 소외라고 비유한 겁니다. 비유. 인간 소외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위해서 노동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을 오히려 지배하는 거. 그것이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서양의 직업관에서 중요한 사람은요. 마르크스 지울게요. 플라톤하고 칼뱅. 이렇게 두 사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특히 칼뱅의 사상을 이어서 계승한 이 베버라는 사람도 중요하고 마르크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이제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암기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누굴 기억하냐면 플라톤하고 칼뱅을 기억해 둡시다.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직업 윤리로 왔습니다. 직업 윤리는요 쉬워요. 기업가 윤리하고 공직자 윤리를 볼 건데요. 기업가는요 책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소극적 책임이고 하나는 적극적 책임이에요. 소극적이라는 건 뭐예요? 막 우리 요즘에 MBTI 테스트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약간 내향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 기업 본연의 목적에 따라서 이윤 창출하는 거. 이윤 창출 과정에서 법 규범을 준수하는 거. 이런 게 기업과 윤리의 소극적 책임이에요. 그럼 적극적 책임은 뭐냐? 내가 지금 있는 내 역할을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건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게 뭐예요? 공익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죠. 공공의 이익을 줄여서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공공의 이익, 이 가치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위에서는 소극적 책임은 뭐예요? 법규범만 챙기면 된단 말이에요. 법규범만 지키면 돼. 그런데 적극적 책임이라는 건요. 법적 차원을 넘어서 기부하고 환경 보호하고 그다음에 인류애를 구현하는 거. 인류애라는 거 뭘까요? 세계 시민주의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인류애를 구현하는 사회 공헌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 볼게요. 공직자가 뭐예요? 공직자?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보면 공직자의 특징 나와 있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법에 규정된 공권력을 지니고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직자의 윤리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봉공하고 봉사예요. 봉사가 뭐예요? 봉사? 봉사는 쉽죠. 우리 봉사활동할 때 그 봉사예요.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봉공은 뭐냐? 봉공은 이 봉사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봉공이라고 합니다. 봉공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공은 뭐다? 봉공은 마음이고 봉사는 일. 이렇게 봅시다. 밑에 보면 공사를 구분해서 공사가 뭐예요? 공사. 너는 왜 공사 구분을 못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적인 일, 사적인 일을 구분해서 그 중에서도 공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공익이 뭐죠? 공익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 직무를 수행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올곧은 상품을 지녀야 된다. 그러면 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익 침해 행위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좀 포괄할 수 있는 게 김영란법이 있을 것 같아요. 김영란법이 뭐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뇌물 수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게 김영란법이죠. 그 다음에 이런 법도 중요하지만요. 시민단체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직사회에서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 자정이 뭐냐면 자기 정화예요. 자기 정화. 자기들 스스로 검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까지 얘기한 거 두 번째 내용 있죠? 직업윤리에서 직업부하윤리,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는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렴이에요. 청렴. 청렴이 뭐냐? 성품과 행실이 맑고 염치를 하는 거,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 이걸 청렴이라고 합니다. 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리사의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결리사의, 이게 뭐냐면요. 결리사의에 찾아서 언니 볼견. 이익할 때 이예요. 이로울 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익 이자, 이로울 이자. 그 다음에 사. 얘는요. 사유하다 할 때 그 사거든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할 때 사. 그 다음에 마지막 의는요. 옳다 할 때 그 옳을 이자예요. 뭐예요? 이제 해석해볼까요? 이익을 보면 그게 옳은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이익을 취하기 전에 그 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거. 그게 결리사회의 자세입니다.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직업관에서는요. 누구 두 명 기억해 두자고 했죠? 공자하고 맹자. 그죠? 순자하고 정약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자하고 맹자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공자, 맹자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내 머리에 좀 더 공간이 있다 하시면 순자하고 정약용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의 직업관으로는요. 플라톤, 그 다음에 칼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라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각각의 계급이 있다고 했어요. 이 계급에 따라서 계급이 가져야 되는 덕도 있고요. 역할도 있고요. 다 달라요.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 교환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자랑 비슷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는요. 노동이라는 건 원죄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로서 우리가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칼뱅은요. 직업이라는 건 속죄해야 되는 게 아니다. 신이 부르신 거야. 소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구원 여부는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어. 예정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증거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칼뱅은 직업적 성공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칼뱅의 사상을 발전시킨 게 베버예요. 베버. 베버는요. 이 칼뱅이 주장했던 직업 소명설, 예정설이 성공회 교도, 그러니까 청교도의 직업 윤리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과 플러스 청교도의 금욕주의적 생활태도, 참는 거, 소비하지 않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이런 거 금욕주의적인 태도거든요. 이런 게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청교도가 사는 곳이 경제 발전이 빨리 됐거든요. 마르크스는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분업화된 노동은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만들어요. 계속 똑같은 일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윤리, 기업가 윤리,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청렴의 의미와 필요성 여기 부분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한번 문제 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실전 문제 1번. 행동에 맑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자세, 눈앞의 이익보다는 옳음을 중시하는 자세. 요거 뭐였죠? 요게 견리사의죠. 뭐랑 관련이 되나요? 3번 청렴이죠. 문제 푸실 때요.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제가 어, 중등반 분들께도 말씀드리는데요. 방향을 보라고 해요. 이게 부정적인 내용인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라고 하거든요. 행동에 맑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 옳음을 중시하는 자세. 요거 어떤 자세예요? 긍정적이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부정은요? 부정적인 뜻이죠. 소외. 혼자 있는 거. 이것도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청렴하다. 좋은 뜻이죠. 편견.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이 제시문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선지에서도 긍정적인 내용 담고 있는 거 맞춰서 선택하시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9쪽 볼게요. 39쪽 맞나? 네, 39쪽 보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성실, 긍정적인 거죠. 부패, 부정적인 겁니다. 정직, 긍정적인 거. 책임, 긍정적인 거. 그래서 남은 거 뭐죠? 부정적인 거 하나뿐인 거. 그죠? 부패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3단원의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2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